네, 이번 시간에는 4강 백프로퍼게이션하고 뉴럴 네트워크 파트 1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S는 WX로 해서 스코어 펑션을 구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SVM 또는 소프트맥스 로스를 이용해 가지고 로스를 구하는 방법, 이렇게 구한 데이터 로스와 레귤러라이제이션 로스를 합쳐서 전체 로스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자 했던 것은 W, 즉 가중치가 변함에 따라서 로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DW분의 DL, 이것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했죠? 로스를 최소화하는, 즉 로스를 미니마이즈하는 W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런 거를 파라미터 업데이트라고 얘기를 했고요. 로스가 최소화되어야지만 비로소 좋은 프레딕션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라디언트를 찾는 과정 관련해서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뉴메리컬 그레디언트와 어널리틱 그레디언트 방법이 있다.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적으로는 어널리틱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되고, 다만 시작 시점에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를 구현을 해봄으로써 점검을 해보는 것을 우리가 그라디언트 체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X와 W를 곱해주고 스코어를 얻고, 스코어를 통해서 로스, 데이터 로스가 되겠죠. 데이터 로스를 얻고 이것을 레귤러라이제이션 로스와 더해준 것, 이것이 토탈 로스라는 어떤 하나의 숫자로 표현되는 토탈 로스가 될 텐데, 이런 과정을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예 같은 경우는 매우 간단한 예인데, 대부분의 이런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는 굉장히 거대한 규모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늘어놓고 한꺼번에 계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알렉스넷인데, 제일 상단에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올 것이고 중간에 웨이트와의 연산을 거쳐서 마지막에 로스라는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만 해도 규모가 어느 정도는 되죠. 그래서 이거를 늘어놓고 한꺼번에 연산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 텐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뉴럴 튜어링 머신인데요. 이건 이제 딥마인드에서 발표한 내용이 되겠는데, 위쪽에 인풋이 들어가고 제일 아래에 로스를 구할 때까지 어마어마한 규모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게 될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즉 RNN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 전 페이지에 봤던 이 네트워크가 수백 장의 복사가 되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거대한 규모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두를 계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의 모듈들 별로 계산을 해 나가는 방식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함수는 x 더하기 y를 z와 곱하는 그런 간단한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x와 y와 z 값을 각각 -2, 5, -4로 준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을 우리는 그래프 또는 서킷이라고 회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포워드 패스한다. 그래서 약자로는 FP라고 적어주기도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인풋에 대한 그라디언트를 구하는 거죠. 즉, 인풋이 마지막 단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이 가운데 이 플러스 연산이 있는 곳에 중간 매개 변수인 q를 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q가 새로 들어갔고요. q 같은 경우는 x 더하기 y로 구성이 되고, f는 q 곱하기 z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위의 식부터 dx분의 dq를 해주게 되면 간단한 미분을 통해서 1이 되고, dy분의 dq는 1이 되겠죠. 그리고 f는 qg 같은 경우에는
dq분의 df는 z가 될 것이고 dz분의 df는 q가 될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인풋 값에 대한 마지막 단에 대한 영향력이기 때문에 dx분의 df, dy분의 df, dz분의 df를 구하고 싶은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백워드 패스를 해야 됩니다. 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그 백워드 패스를 구해야 이 세 가지 값들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오른쪽 끝에서 시작해서 구해 보겠습니다. 그 df분의 df는 어떻게 될까요, 값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덴티티 펑션이 되고요. 그 값은 그렇습니다. 1이 됩니다. 여기에서 구분을 해놓은 것은 이 위쪽에 녹색으로 된 숫자들은 실제의 값이 될 것이고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은 그라디언트 값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쉬운 거는 우리가 dz분의 df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z분의 df는 이 왼쪽의 식에서 보시다시피 이미 우리가 구해놨잖아요. dz분의 df는 q, 즉 그 값은 3이 되겠죠. 여기서 3이라는 것의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z의 값을 h만큼 증가를 시키게 되면 f의 값은 3h만큼 증가를 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3배만큼 영향력을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할 것은 dq분의 df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왼쪽의 식을 보니까 이미 우리가 구해놨어요. dq분의 df는 z고요. z의 값이 몇이었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4기 때문에 dq분의 df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4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우리가 q를 h만큼 증가를 시킨다면 f는 4h만큼 감소를 한다. 마이너스 4기 때문에 4h만큼 감소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재밌어지는데 다음에 구할 것은 dy분의 df거든요. dy분의 df는 우리가 왼쪽의 식에서 볼 때 구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죠? dy분의 df를 이미 구해 놓은 것은 없고 이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 체인 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y분의 df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dq분의 df 곱하기 dy분의 dq를 하게 되면 dq가 분모와 분자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워지고 마찬가지 결과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 값을 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dq분의 df는 우리가 왼쪽에서 이미 구해놨죠. z 값이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dy분의 dq는 1로 이미 구해놨기 때문에 결국 이 값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이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y가 h만큼 증가할 때 f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4h만큼 증가한다. 다시 말하면 4h만큼 감소한다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y를 h만큼 증가시킬 때 q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같은 그라디언트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y가 h만큼 증가하면 q도 h만큼 증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드시 아셔야 될 내용은 우리가 이 아래 체인 룰에서 dy분의 dq 이거는 이제 내가 구하려는 dy분의 df의 직접적인 그런 그라디언트 값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로컬 그라디언트라고 합니다. 로컬 그라디언트라고 하고 반대로 dq분의 df 같은 경우를 글로벌 그라디언트라고 한다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남은 것은 dx분의 df가 될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인 룰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각자 한번 계산을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산이 끝나면 다음 페이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dx분의 df는 dq분의 df 곱하기 dx분의 dq가 될 것이고 dq분의 df는 z, dx분의 dq는 1이기 때문에 z의 값은 마이너스 4로 이미 구해놨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 곱하기 1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x의 f에 대한 영향력은 마이너스 4만큼이 될 것이고 x의 q에 대한 영향력은 1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그라디언트를 구해봤는데 여기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은 이 함수를 우리가 하나의 레이어 또는 게이트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포워드 패스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포워드 패스하는 과정에서 바로 로컬 그라디언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라디언트를 구할 때 로컬 그라디언트와 글로벌 그라디언트를 곱해준다는 것을 학습한 바 있는데 로컬 그라디언트는 포워드 패스 때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앞에서도 봤다시피 이 왼쪽의 식에서 보게 되면 q는 x 더하기 y이기 때문에 dx분의 dq, dy분의 dq는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f는 qz도 마찬가지로 dq분의 df, dz분의 df 같은 로컬 그라디언트를 바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워드 패스 시의 로컬 그라디언트는 이미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겠죠? 예를 들면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이렇게 플러스일 경우에는 항상 로컬 그라디언트가 1이 되고요. 곱하기일 경우에는 이렇게 서로 반대의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f는 qz인 경우에는 dq분의 df는 z가 되고 dz분의 df는 q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항상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로컬 그라디언트는 포워드 패스 시에 구해서 메모리에 저장을 해둔다 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코드에서도 나중에 그렇게 구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그라디언트는 언제 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글로벌 그라디언트는 이 경우에는 dz분의 dl이 될 텐데 이것은 우리가 앞의 예에서도 봤다시피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그 백워드 패스를 하는 동안에만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백워드 패스 동안에 구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자면 포워드 패스 시에는 로컬 그라디언트를 구하고 그리고 백워드 패스 시에 글로벌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함으로써 결국은 로컬 그라디언트와 글로벌 그라디언트를 곱해줘서 그라디언트를 얻을 수가 있다 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즉 백워드 패스 시에 최종적으로 체이닝이 일어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보게 되면 dx분의 dl은 dz분의 dl 곱하기 dx분의 dz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과 이쪽을 곱해줌으로써 그라디언트를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dy분의 dl도 이놈과 이놈을 곱해줌으로써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구한 dx분의 dl과 dy분의 dl은 또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왼쪽으로 또 백워드 패스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계속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백워드 패스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백 프로퍼게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명의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이 Z가 만약에 한 개의 노드가 아니라 여러 개의 노드라면 여러 개의 노드인 경우에는 그냥 그것을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 그라디언트를 다 더해주면 되는 것이고 이거 45페이지에 다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의 인풋이 있거든요. W0, X0, W1, X1 그리고 W2까지 해서 이 함수는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이것들의 곱과 합 분의 1 이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이 그림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오른쪽 끝을 F라고 한다면 dw0분의 df, dx0분의 df, dw1분의 df, dx1분의 df, dw2분의 df 이렇게 5개를 구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들 각각의 인풋에 대한 최종적인 로스에 대한 영향력을 구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한 미분은 미리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EX를 미분하면 그대로 EX가 된다는 거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거고요. AX를 미분하면 A가 될 것이고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그 결과값이 될 것이고 c 더하기 x인 경우에는 그냥 1이 되겠죠. 그죠? 그 위에 이 식들을 미리 이 아래 참고하라고 적어 놓은 것이고요. 우리는 제일 오른쪽 끝에 df분의 df를 하게 되면 아이덴티티 펑션으로 1이라는 것을 앞에서도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1을 써놓고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x분의 1이에요. 그죠? 이 위에 함수에서 보시면 이 전체 이 분모 부분, 이 분모 부분을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것을 분모와 분자를 뒤집어 주기 위해서 x분의 1을 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편미분을 이용해서 수식으로 적어 본다면 이런 식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임의로 이쪽 부분을 DA라고 표현을 하고 끝을 이제 로스로 DL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DA분의 DL을 구하는 것이 되겠거든요. 이것을 다시 써주면 어떻게 될까요? B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DB분의 DL 곱하기 DA분의 DB를 하게 되면 DA분의 DL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DA분의 DB라는 것이 로컬 그라디언트가 될 것입니다. 로컬 그라디언트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을 계산을 하면 되잖아요. 즉 x는 여기서 1.37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37 제곱분의 1을 한 게 로컬 그라디언트가 되고 글로벌 그라디언트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우리가 구해놨잖아요. 1이란 값입니다. 그래서 1 곱하기 마이너스 1.37 제곱분의 1을 해주게 되면 우리는 마이너스 0.53이라는 값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도 이제 마찬가지죠. 여기에는 c 플러스 x는 미분하면 1이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로 진행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da분의 dl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da분의 db가 로컬 그라디언트가 되겠죠. 로컬 그라디언트 값은 1이 될 것이고 글로벌 그라디언트 값은 그렇죠. 우리가 이미 구해놓은 마이너스 0.53입니다. 두 개를 곱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마이너스 0.53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엑스포넨시에이션을 한 것이잖아요. 이것은 ex를 미분하면 그냥 ex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로컬 그라디언트인 da분의 db는 2의 x가 여기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글로벌 그라디언트는 우리가 이미 구해놓은 마이너스 0.53이 되니까 마이너스 0.5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은 마이너스 0.2가 된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곱하기 마이너스 1이에요. fx가 ax일 때 이것을 미분하면 a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컬 그라디언트인 da분의 db는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글로벌 그라디언트인 db분의 dl은 마이너스 0.2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0.2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한 것은 0.2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 부분이 되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x 더하기 a를 우리가 미분을 하면 그냥 1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컬 그레디언트는 1이 되고 글로벌 그레디언트는 0.2가 되기 때문에 네, W2와 이쪽 부분의 그라디언트는 모두 0.2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더하기 연산 같은 경우에는 그라디언트 디스트리뷰터라고도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라디언트를 그냥 전파해주는 동일한 값으로 전파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좀 편리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 부분을 볼게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더하기 연산은 그라디언트 디스트리뷰터니까 0.2, 0.2가 됐고 이것은 그냥 간단히 넘어갔고요. 이제 W0과 X0의 그라디언트를 구하게 되면 여기는 곱하기 연산이거든요. 곱하기 연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db분의 dl 곱하기 dw0분의 db가 되는 것이고 글로벌 그라디언트는 이미 0.2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로컬 그라디언트는 f는 qz일 때 dq분의 df는 z였고 dz분의 df는 q였잖아요. 이렇게 상대 거를 서로 바꾸는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W0의 로컬 그라디언트는 마이너스 1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X0의 로컬 그라디언트는 2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X0의 그라디언트는 2 곱하기 0.2는 0.4, W0의 그라디언트는 마이너스 1 곱하기 0.2는 마이너스 0.2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왼쪽에서 0.39로 표현된 것은 그 오타고요. 0.4가 맞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은 여기 슬라이드에 아예 나타나 있지도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마찬가지 결과이기 때문에 직접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W1의 그라디언트는 글로벌 그라디언트는 여기 0.2고요. 로컬 그라디언트는 x1의 값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0.4가 W1의 그라디언트가 될 것이고, x1은 0.2 곱하기 W1의 값, 즉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0.6이 결과적으로 최종 그라디언트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백워드 패스를 하면서 이 인풋 5개의 값에 대한 그라디언트를 모두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는 내용은 이 시그모이드 펑션이 이런 식으로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분의 1로 표현이 되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 함수가 결국은 이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그모이드 펑션은 미분을 했을 때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 펑션을 여기서 미분을 해보면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분의 1이니까 이것을 다시 쓰면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이걸 가로를 묶어준 다음에 의 마이너스 1승이 될 것이고, 이것을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가면서 가로 안에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승이 될 것이고, 여기에 이 안에 2의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다시 미분을 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가 붙을 것이에요. 그렇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2의 마이너스 x 나누기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써주니까 여기에 그냥 1을 더해줬다가 빼준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이 형태를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1 더하기 2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2 마이너스 x니까 이것은 1이 되잖아요. 그리고 1 더하기 2 마이너스 x분의 1은 시그모이드 펑션 그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1 빼기 시그모이드 펑션, 이 전체에 곱하기 시그모이드 펑션을 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그모이드 펑션을 미분했을 때 아름다운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전혀 다른 어떤 값과의 연계가 없이 그냥 자기 자신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이 아래 그림에서 이 부분 전체를 시그모이드 게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기에 이 0.2라는 값은 아까는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가지고 계산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글로벌 그라디언트가 여기 있는 1이 되겠고, 로컬 그라디언트는 시그모이드 펑션을 그냥 미분하면 돼요. 즉 여기에 있는 이 0.73 곱하기 1 빼기 0.73을 하게 되면 0.2가 그냥 쉽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컬 그라디언트인 0.2 곱하기 글로벌 그라디언트인 1을 하게 되면 0.2라는 값을 굉장히 손쉽게 얻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참고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을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더하기 게이트, 즉 더하기 레이어인 경우에는 그라디언트 디스트리뷰터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전의 그라디언트들 그대로 전파를 해주는, 같은 값으로 전파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당연히 로컬 그라디언트 이 값이 1이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리고 곱하기 연산 같은 경우에는 로컬 그라디언트가 그 F는 QZ라고 하면 DQ분의 DF는 Z가 되잖아요. DZ분의 DF는 Q가 되고, 즉 로컬 그라디언트가 그 곱하는 그 반대쪽 놈의 값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 안드레이 카파시는 이거를 스위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맥스 레이어인 경우에는 큰 놈의 로컬 그라디언트는 1이 될 것이고 작은 놈의 로컬 그라디언트는 0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큰 놈만 곱하기 1을 하게 되는 결과가 돼서 이것은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취해준다. 그렇게 해서 그라디언트 라우터다. 뭐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걸 알고 계시면 나중에 연산하기가 더 편해질 것이고요. 앞에서 질문 나왔던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 백프로퍼게이션의 과정에서 뒷단이 여러 개로 분기된 상태인 경우에 그 경우에는 그 여러 개의 그라디언트들을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 이 위쪽의 연산의 그라디언트가 0.2였고 아래쪽의 그라디언트가 0.5였다고 한다면 그냥 더해줘서 0.7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구현을 어떻게 하나 한번 볼까요? 이 수도 코드인데 이런 식으로 forward pass를 하나의 함수로 구성해서 인풋을 받은 다음에 로스를 리턴을 해주겠죠. 그리고 backward pass의 함수를 별도의 함수로 구성을 해주고 인풋에 대한 그라디언트 값들을 리턴해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겠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봐보겠습니다. x, y, g가 다 그냥 스칼라 값이다. 숫자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g 같은 경우에는 x 곱하기 y로 구해주고 그래서 g 값을 리턴해주면 되는 것이고 백워드 패스에서는 일단 인자로 dz분의 dl 즉 글로벌 그라디언트를 전달을 해주게 되고 이를 통해서 dx랑 dy를 구하게 되고 그 구한 dx와 dy 값을 리턴해준다. 당연히 dx라는 거는 dx분의 dl이 될 것이고 dy라는 거는 dy분의 dl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곱하기 연산이 되겠기 때문에 여기서 dx는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dx는 글로벌 그라디언트인 dz 인자로 받았죠. 이것과 로컬 그라디언트인 y를 곱한 것이 될 것이고 반대로 dy는 dz 곱하기 x의 값이 돼서 이것들을 반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코드로 보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self.x는 x, self.y는 y가 되거든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는 forward pass를 할 때 이미 로컬 그라디언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forward pass 시에 로컬 그라디언트를 이렇게 미리 저장해 놓는다, 캐시를 해 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구해 놓은 것을 나중에 이제 backward pass 펑션에서 보시면 dx는 y 곱하기 dz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활용을 하는 거죠. dy도 마찬가지로 x 곱하기 dz가 되니까 이때 활용을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forward pass를 할 때 메모리에 꽉 채워놨다가 backward pass를 할 때 다시 소진해준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몇 가지 우리 프레임워크에서의 예시들을 보게 되면 이것은 토치의 예인데요.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이 수많은 레이어들, 즉 게이트들, 이 오브젝트들이 있고 마치 우리가 레고의 블록을 조립하듯이 이 레이어 하나하나들을 조립해 주는 과정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참고로 이제 토치는 로아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쌓아가는 것인데 간단한 레이어를 하나 가져와서 보게 되면 이게 토치의 그 멀 컨스턴트라는 fx나 ax를 구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레이어가 되겠는데 여기서 물론 x는 텐서가 되겠죠. 그죠? 어떤 숫자의 배열이라고 간단히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쪽에서는 초기화 그리고 이쪽 두 번째 블락에서는 forward 패스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고 제일 아랫부분에서는 backward 패스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프레임워크는 그 카페가 되겠는데 카페는 참고로 C++로 짜여져 있고 카페에서는 텐서를 그 블랍이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라디언트를 그 diff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카페의 여러 가지 레이어 중에 시그모이드 레이어 이해가 되겠고 이 파란색 박스 부분은 forward pass, 빨간색 박스 부분은 backward pass로 그라디언트를 계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코드 중에 포문이 보이는 것은
이게 C++로 짜여져서 아마 포문을 쓰게 된 것 같고요. 이제는 좀 더 현실적으로 봐서 그 그라디언트를 구하는 데 있어서 x, y, z가 모두 벡터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dx분의 dl은 이게 사실은 반대로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dx분의 dz 곱하기 dz분의 dl로 표현을 해서 dz분의 dl은 벡터가 될 것이고 dx분의 dz는 그렇게 되면 이제 매트릭스가 될 것이거든요. 그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되게 될 것인데, 거기서 이렇게 벡터라이즈드 된 오퍼레이션이 일어나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4096 차원의 인풋 벡터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넌 리니어리티가 계산이 되고 4096개의 아웃풋 벡터가 나오는 식으로 구성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이 중간 단계의 그 dx분의 df 같은 경우에는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자코비안 매트리스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이 질문이 되겠는데, 그렇겠죠. 이 인풋 벡터 같은 경우에는 4096 by 1의 벡터가 될 것이고, 아웃풋 벡터 같은 경우에도 4096 by 1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4096 by 4096의 차원을 가져야지만 성립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096 by 4096의 자코비안 매트릭스인데, 그 다음 질문은 그 형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인데,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와 유사한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되는데, 다만 여기가 이제 모두 1이 아니라 1과 0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식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0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스파스하다고 하잖아요. 스파스 스트럭처를 가진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현실에서는 그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미니 배치로 전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예를 들어 100개씩 그렇게 인풋 벡터가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40만 9600 바이 40만 9600의 거대한 그런 행렬이 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숙제가 주어지는데, 강의에서 숙제에서는 이렇게 포워드 패스와 백워드 패스를 구현하는 것을 숙제로 주어지고요. 지금까지 한 것의 총정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보게 되겠는데, 우리가 기존의 스코어 펑션을 구할 때는 이렇게 f는 wx다 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뉴럴 네트워크 즉 신경망에서는 2레이어 뉴럴 네트워크가 된다면 이렇게 w1x를 처리한 것을 두 번째 레이어에서 다시 w2 max의 함수로 처리를 하는 그런 2레이어의 뉴럴 네트워크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max 함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액티베이션 펑션 중에 하나인 렐루인데, 이 렐루와 같은 액티베이션 펑션들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뒤쪽에 76페이지에서 따로, 그리고 다음 강좌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것은 이 non-linearity를 제공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인풋 값들이 cif10 데이터들을 인풋으로 한다고 그럴 때 인풋 레이어인 이 x에서는 3072개의 픽셀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것이 w1이라는 가중치와 연산이 되어서 중간단의 이 h라고 표현된 히든 레이어는 100개의 노드, 즉 피처로 구성이 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다시 w2 가중치들과 연산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이 스코어, 즉 이곳은 아웃풋 레이어가 되겠죠. 아웃풋 레이어에서는 10개의 클래스로 분류가 된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이것의 어떤 결정적 차이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라고 했을 때 처음에 나왔던 것이 그 니어리스트 네이버 같은 것이잖아요. 그때 그 한계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양한 오브젝트들의 다양한 색상들이 있고 어떤 다양한 방향, 형태 등을 하나로 머지를 했었잖아요. 이 머지한다는 것은 그 이유는 각각의 클래스에는 딱 한 개의 그런 클래시파이어만 존재가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동차를 인식해내는 자동차를 분류해내는 그 클래시파이어는 이렇게 다른 색상의 자동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간색으로 구분을 한다라는 것을 본 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말 같은 경우에도 왼쪽을 향한 말과 오른쪽을 향한 말을 이렇게 흐릿하게 해서 뭉뚱그려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클래시파이어가 하나뿐이니까 그랬던 것인데, 이 아래에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 보게 되면 히든 레이어에 총 100개의 히든 노드가 있어요. 그리고 그 히든 노드 각각이 하나의 피처를 담당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100개 중에 어떤 한 개의 히든 노드는 앞쪽을 보고 있는 빨간색의 자동차를 담당하는 노드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100개라는 것은 임의로 정해진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노드의 개수를 몇 개로 할 것이냐는 실험에 따라서 최적의 값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에서 그 파라메트릭 어프로치와 넌 파라메트릭 어프로치가 있었죠. 그래서 넌 파라메트릭 어프로치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그 니어리스트 네이버였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클래스에 하나의 클래시파이어만 존재한다. 예를 들어 카 클래시파이어라는 딱 하나의 클래시파이어만 존재한다는 것이었고, 파라메트릭 어프로치, 즉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뉴럴 네트워크, 앞으로 볼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클래스에 대해서 여러 개의 클래시파이어가 존재한다. 즉 넌 파라메트릭 어프로치는 원 클래스 원 클래시파이어, 파라메트릭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원 클래스 멀티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3개 이상의 레이어를 당연히 가질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W1X가 인자로 들어가고, 또 W2Max 0 W1X 이게 다시 인자로 들어가는 이런 식의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코드는 그 IM 트러스크라는 그런 블로거의 페이지에서 가져온 코드인데, 2계층의 신경망을 단 11줄로, 파이썬 코드 11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2행에서는 이제 그 1이 2개잖아요. 그래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이고, 3행, 4행이 그 웨이트, 여기선 시냅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가중치를 정의를 해주는 것이고, 6행과 7행에서 포워드 패스, 계산식을 유심히 보시면 아마 이게 시그모이드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이고요. 8행과 9행에서는 백워드 패스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행과 11행에서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숙제로 나간 것인데, 실제로 이렇게 포워드 패스와 백워드 패스를 구현하는 것을 해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좀 더 그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바이올로지컬한 그런 개념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이 셀 바디, 즉 그 소마라고도 하죠. 소마라는 부분이 있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인풋이 들어오는 곳이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연산 결과에 따라서 아웃풋이 나가는 부분이 엑선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의 뉴런이 여러 개가 연결이 되면서 이런 전달 과정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사하게 본다면 X0이라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와서 W0이라는 가중치와 연산을 하고, 이것들이 모여서 셀 바디 내에서 단순한 합 연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합 연산 후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을 해서 넌 리니어러티를 만들어주고, 이것을 액선을 통해 가지고 다음 뉴런으로 전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가중치 W0, W1, W2 이에 의해서 각각의 그 덴드라이트에서 들어온 그 데이터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을 결정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액티베이션 펑션 중에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아왔던 것은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펑션인데, 그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이유는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왼쪽 같이 x가 0일 때 0.52 값을 가지면서
x가 아무리 작아져도 y 값은 0, 0 이상이 되고 x가 아무리 커지더라도 y의 값은 1 이하가 됩니다. 즉 0과 1 사이에 수렴이 되기 때문에 특정 뉴런의 어떤 영향력을 이렇게 0과 1 사이로 마치 확률처럼 특정해 주기가 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코드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 인풋 값으로 벡터를 받아서 이 셀 바디 썸이라는 부분에서 단순 리니어 썸을 하는 것이죠. 리니어 합을 구한 다음에 그 아래 행에서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펑션을 가해 줌으로써 넌 리니어리티를 만들어주고 이 값을 리턴해 준다. 그래서 다음 뉴런으로 전달해 준다. 이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내용은 인공신경망이 우리 실제 두뇌와 유사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것을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생물학적인 뉴런은 그 종류도 다양할 뿐만이 아니라 덴드라이트에서 훨씬 더 복잡한 어떤 넌 리니어한 연산들을 수행한다는 것이고요. 시냅스도 단순한 어떤 하나의 그런 가중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을 너무 우리 실제 신경망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그런 조언이 되겠습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 시그모이드 펑션은 앞에서 봤고요. 시그모이드와 함께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해왔던 액티베이션 펑션이 그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 그러니까 탄h라고 하는데 이것도 많이 사용을 해왔었고요. 그래프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타나고 그 2012년에 이제 해성과 같이 등장했던 것이 바로 렐로입니다. 그래서 0과 x의 값 중에 그 맥스를 취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그 렐루도 개선 사항은 많지만 가장 지금 디폴트로 선택이 되는 액티베이션 펑션은 렐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에 렐루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서 보시는 리키 렐루라든가 그런 변형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맥스아웃이라든가 엘로라든가 이것들은 뒤에서도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신경망의 구조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는데 그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투 레이어 뉴럴 넷이라고 하거든요. 그 왜 그 레이어가 총 3개인데 왜 투 레이어냐고 하냐? 그것은 기본적으로 웨이트를 가지고 있는 것만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풋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를 가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외가 돼서 그 이계층 신경망이다. 또는 하나의 히든 레이어를 가지는 신경망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인풋 레이어를 제외하고 그 3레이어 뉴럴 넷이다. 아니면 2개의 히든 레이어를 가지는 신경망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레이어들은 이 화살표에서 보시다시피 모든 노드들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모든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Fully Connected Layer다. 그 약자로는 FC라고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FC 레이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레이어로 구성을 하는 이유는 그리고 또 이렇게 Fully Connected로 모든 노드들을 연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효율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레이어로 구성을 해가지고 연산의 편의성을 가져온다. 어떤 컴퓨테이셔널 트릭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벡터라이즈드 오퍼레이션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 레이어는 단일 연산으로 그냥 끝을 낼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드 보시면 그 첫 행에서는 기본적으로 람다 그 어나니머스 펑션 써가지고 간단한 연산이니까 처리를 해주고 있고 x 같은 경우에는 3 by 1 이 그런 행렬로 구성을 해주고 랜덤하게 구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h1, h2 아웃 즉 히든 레이어 1, 히든 레이어 2 그리고 아웃풋 레이어를 단 한 줄의 코드로 실행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그 레이어의 개수, 즉 레이어를 몇 개를 구성해야 되느냐, 그리고 레이어의 사이즈, 즉 노드를 몇 개를 가져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예인데 보시면 그 3개의 뉴런을 가지는 경우, 6개, 20개의 히든 뉴런을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커패서티가 높아진다. 즉
분류를 하는 능력이 점점 더 좋아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개인 경우에는 분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죠. 빨간 점을 많이 놓치고 있는데 6개일 때 또 20개일 때를 보게 되면 굉장히 잘 분류를 해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 뉴럴넷의 어떤 사이즈가 레귤러라이제이션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regularization strength를 더 높여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 보시면 람다가 0.001일 때와 이 오른쪽에 0.1일 때를 보면 훨씬 더 0.1일 때 일반화가 된다. 즉 트레이닝 데이터에 오버피팅 되지 않으면서 테스트 데이터에 좀 더 일반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데이터의 오버피팅이 일어나지 않도록 뉴럴 네트워크를 잘 구성하는 그런 옳은 방법은 네트워크를 작게 만드는 게 아니고 regularization strength를 더 높여줘야 된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는 regularization을 잘 한다는 전제로는 더 크면 클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음 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을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더 bigger, 더 better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크면 클수록 좋다. 물론 전제는 regularization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질문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각각의 레이어마다 다른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는 것이 의미 있는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같은 것을 쓴다 뭐 이렇게 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